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공천 긴장감이 벌써 감지됩니다. 수도권 위기론이 거론되는 국민의힘은 어디에 누구까지 공천을 줘야 하나 수도권 의원들과 비수도권 의원들 사이에 신경전이 감지되고요. 이재명 대표 9월 영장설이 불거진 민주당은 이른바 플랜 B를 두고 계파 갈등이 커지고 있죠. 총선 8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이때쯤 여론이 실제 총선 결과와 연관성이 있는지 과거 사례를 분석한 내용까지 오늘 나이트 포커스에서 집중 다뤄보겠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헤드라인 보시고 본격 출발합니다. (8월 21일) 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이 내일 오전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 시기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4일 이후로 방류 시점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이 후보자는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경영손실 반치 등의 이유로 해임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략무기 발사 훈련 참관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돌입에 맞춰 전투 능력을 과시한 건데 합참은 북한의 주장이 과장된 부분이 많다고 평가전화했습니다. 내일부터 2차 장마가 시작돼 국지적으로 시간당 5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접경 지역에 큰 비가 예보돼 있어 북한이 환강댐 등을 통보 없이 방류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합니다.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의 부검 결과 질식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의자 최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는 모레 결정됩니다. 교육부가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영리행위 자진 신고를 받은 결과 현직 교사 297명이 신고했습니다. 5년 동안 최대 5억 원 가까이 받은 교사도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기를 이번 주 목요일인 24일 이후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가기에서 최종 시기를 결정할 예정인데 이런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어민단체 관계자들을 면담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설을 처음으로 돌아본 데 이어 어민단체들과 만났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전국업협동조합연합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 확보와 피해 대책 등 정부 방침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必要な対策を取り続けること、たとえ今後数十年の長期にわたろうとも全責任を持って対応することをお約束いたします。 기시다 총리에 앞서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도 업단체 관계자들과 회동했습니다. 어민들 측은 IAEA 최종 보고서 등을 통해 오염수 방류의 과학적 안전성에 대한 이해는 깊어졌지만 반대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히 과학적 안전과 사회적 안심은 다르다면서 방류로 인한 피해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国民の理解を得られない処理水の海洋放出に反対であるということはいささかも変わりはありません。 이런 가운데 니시무라 경산상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 시기를 내일 관계 강요 회의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방류는 후쿠시마의 부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한 만큼 현지 시설 점검과 어민 여론 달래기에 나선 뒤 최종 결정 수순을 밟겠다는 겁니다. 방류 시점과 관련해 9월 초 관측도 나왔지만 이때부터 후쿠시마 현 앞바다에서 저인망 어업이 재개됩니다. 그런 만큼 결국 8월 말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방류 시기는 이제 기시다 총리의 결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뿐 아니라 주변국들도 방류 시기 결과 발표와 이에 따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이렇게 일본이 내일 오염수 방류 시기를 발표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자 우리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발표 내용을 보고 대응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인데요. 정치권도 여론의 향배를 주목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시기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의 세부 방류 계획이 나온다면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분석한 뒤 정부의 최종 입장을 공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수정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판단이 되면 그에 맞추어서 정부의 그 입장 내지는 좀 최종 판단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선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내용의 정치권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반일몰이를 언제까지 할 거냐고 따졌고 친일 프레임을 씌워가며 퍼주기 운운하며 얼토당토않던 오염수 가짜뉴스 확산에 열을 올리고 있어서 참담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일본 대변인 노릇을 한다고 거듭 공격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의 여당이 대한민국의 국익과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이 아닌 일본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그야말로 국민 배신입니다. 실제 방류가 이뤄진다면 9월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사활을 건 공방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후보자의 적격성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오늘까지인 시한 내 처리는 어려워진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 강행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장악과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을 재차 거론하며 이동관 후보의 적격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편향적 언론관을 가진 인사에게 방송정책을 맡겨선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거에 근거해서 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할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그 어떤 반성과 교훈도 찾고 있지 못하는 후보자의 후한무치한 태도가 또 공직 수행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청문보고서 채택 마지노선을 앞두고 압박 수위를 높인 건데 여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보고서 채택에 먼저 합의하라고 맞서면서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회의는 파행을 빚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한상혁 위원장도 반대했지만은 결과 보고서 채택해주고 부적격 여건 달아서 우리가 보내줬어요. 여러 가지 옛날 전략도 있고 하니까. 기울어진 방송 환경을 바로잡을 적임자를 향해 야당이 정치 공세를 편다는 주장인데 여당 지도부도 힘을 보탰습니다. 신빙성 없는 카더라 의혹 제기만 일삼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부적격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자 억지로 고발을 진행하고 이를 부적격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가 막힐 때 이룰 데 없는 신박한 논리입니다. 특히 언론 장악에 앞장선 건 오히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었다며 도남은 거짓 선동을 멈추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방송 정책을 총괄하겠다는 이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검증 보도를 놓고 소송전까지 벌인다며 밀리지 않았습니다. 방통위원장 자리가 아니라 경찰청 조사실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는 뜬금없이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 고발을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물 건너간 상황.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한 뒤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방통위원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 뒤 이르면 이번 주 목요일 이동관 후보자를 임명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YTN 정은우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주재로 비공개 회의를 열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습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 경영 송치를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해임 사유로 들었습니다.
김현 상임위원은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보안 이사장 해임은 법과 원칙, 절차를 무시한 것이며 방통위가 최근 4명의 공영방송 이사를 해임한 것은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등 9개 단체는 방통위 바깥에서 집회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들에 대한 무더기 해임은 최악의 언론 통제와 방송 장악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을지연습 첫날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 등에 맞서 국가 총력전 수행 역량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삼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국민의 위험은 줄고 기회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 관계자들이 녹색 민방위복을 입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나흘간 진행되는 을지연습 첫날,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소집된 겁니다. 전시 상황에 대비해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점검한 윤 대통령은 진정한 평화가 구걸이나 선의가 아닌 오직 압도적 힘으로만 지켜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곧이어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한 민관군의 철저한 대비 태세를 주문했습니다. 북한은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핵 사용도 불사할 것입니다. 올해 연습부터는 정부 차원의 북핵 대응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 반국가 세력을 겨냥한 발언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전쟁 시 북한이 위장평화 공세와 가짜뉴스 유포, 반국가 세력을 활용한 선전선동으로 사회 혼란과 분란을 야기할 거라며 이를 철저히 분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짜뉴스와 위장공세, 선전선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국론을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미일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에 대해선 삼국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국민이 체감할 혜택과 이득이 더욱 커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보 협력이 강화돼 위험이 줄고 경제 기술 협력으로 일자리 창출 등의 기회는 더욱 늘어난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위상이 크게 달라졌다며 그 결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외교 성과를 강조하는 동시에 빈손 귀국이라는 비판을 에둘러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한미가 하반기 연합연습에 돌입한 가운데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략무기 발사 훈련을 참관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전략무기도 아니고 과장되거나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해함대 제2수상함 전대를 시찰하고 전략순항 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무전기를 쥔 채 해군 경비함에 올라 미사일 발사를 직접 지켜보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미사일이 목표를 정확히 명중했다고 전했습니다.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신속히 목표를 명중 타격함으로써 함의 경상적인 동원 태세와 공격 능력이 완벽하게 평가되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해군 무장장비 현대화에 박차를 가해 해군의 현대성과 전투 능력을 빠른 기간에 향상하는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김 위원장의 함대 시찰과 미사일 발사 훈련 참관을 공개한 것은 한미연합훈련 을지자유의 방패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그러나 북한의 주장이 과장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무기는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전략 순항 미사일이 아니라 함대함 미사일이라는 겁니다. 또 감시 장비로 탐지한 결과 목표를 명중하지도 못했다며 한미는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순항 미사일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여태까지 북한이 보여준 그 어떤 영상에서도 정밀하게 타격을 이루는 장면을 보여준 바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외 기동 훈련을 대폭 늘리고 미 우주군까지 참가한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올해 훈련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등 유엔사 회원국이 참가한 사실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훈련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내일부터 2차 장마가 시작되면서 곳곳에 시간당 5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에도 폭우가 예상돼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에서는 범람에 대비해야 합니다. 정혜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8일 서울에 시간당 최고 141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80년 만에 기록적인 호우로 강남역이 물바다로 변했고 반지하 주택에서는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더위이 다시 찾아오는 집중호우, 이른바 2차 장마입니다. 2차 장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며 그 경계에서 길고 좁은 호우 구름대가 형성됩니다. 무더위가 물러난다는 절기 처서를 하루 앞둔 내일부터 2차 장마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에 국지적으로 일부 지역에는 다소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본격적인 장마 형태를 띨 걸로 보입니다. 중북부에 강한 비가 집중되는데 경기 북부에 최고 150mm 이상, 수도권에도 30에서 1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국지적으로 시간당 5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려 피해도 우려됩니다. 특히 북한 접경 지역에는 200mm가 넘는 큰 비가 쏟아져 환강댐을 방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 접경 지역에서도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하천 수계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목요일과 금요일 다음 주 초반에도 전국에 국지성 호우가 내리는 등 당분간은 장마철처럼 비가 잦겠습니다. 특히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상순까지는 2차 장마에 태풍까지 겹칠 가능성도 있어 비 피해에 대한 철저한 경계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 30대 최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모레 결정될 예정입니다. 최 씨의 범행으로 안타깝게 숨진 피해자의 빈소와 범행 현장에는 지인과 시민들이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우정훈 기자입니다. 경찰이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 30대 최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엽니다. 여기서는 최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할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피해자가 숨지면서 최 씨의 혐의를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한 경찰은 범행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피해자 부검 결과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가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고 머리 부분에서는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디지털 포렌식해 분석하고 있는데 최 씨는 범행 전 성범죄 관련 기사를 검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최 씨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살해도 없었다면서 왜 그렇게 심하게 폭행했습니까? 너클 이전에도 계속 갖고 다니셨습니까? 네. 초등학교 교사였던 피해자의 빈소와 범행 현장에는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인들은 교사로서도 개인으로서도 모범적이었던 고인의 죽음에 가슴 아파합니다. 항상 또 바쁘게 일을 하셔요. 이제 담임 선생님이니까 그 일을 다 하시면서 또 제 일을 또 도와주고 오시고 좀 미안하면서 고맙고 그런 것들 자꾸 기억이 나요. 또 신림동 일대에서 잔혹한 범죄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치안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신림동 사건이 있었는데도 지금 관악구에서 또 이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같은 지역에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신림역과 서현역 흉기난동 이후 다중 밀집 지역을 특별 순찰하는 경찰은 둘레길처럼 인적이 드문 곳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이 이루어진 신림동 공원에는 주간 산악 순찰대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신림동 살인사건의 피의자 30살 최모 씨는 금속 재질의 너클을 사용해서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온라인으로 누구나 쉽게 너클과 같은 호신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만큼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해자는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한 지 이틀 만에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피의자 30살 최모 씨가 금속으로 된 둔기, 너클을 범행에 사용한 게 치명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너클을 검색해봤더니 판매 사이트가 줄줄이 뜹니다. 한 개에 몇천 원부터 몇만 원에 팔리는데 구매 버튼을 누르면 곧장 결제창으로 이어집니다.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어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너클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총포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을 소지할 때만 경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할 뿐 너클과 관련해서는 따로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손쉽게 살 수 있는 호신용 너클이 흉기로 둔갑하는 것도 한순간인 만큼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판매자들 사이에서도 나옵니다. 공격용이거든요. 사실 방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지만 너클은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맞으면. 판매 못하게끔 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실제로 영국이나 캐나다 등에선 금속 너클을 무기로 규정해서 아예 지닐 수 없게 합니다. 금속 너클 소지는 미국 대다수 주에서도 엄격히 규제됩니다. 전체 50개 주 가운데 너클 소지 자체가 불법인 곳이 22곳, 허가 없이 갖고 다니는 것을 금지하는 곳도 17곳에 이릅니다. 한국경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너클을 휴대하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3단봉 등 다른 호신용품들 역시 살상무기로 악용될 수 있어서 판매 가능한 호신용품을 다시 정리하고 소지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배임 액수를 최종 산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자들이 가져간 추가 이익을 얼마나 성남시 손해로 보느냐에 따라서 배임 액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의 골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파트 건설 사업에서 빠지며 민간업자가 3천억 원대 분양이익을 독차지했던 겁니다. 검찰은 당시 의사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표가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공사 배제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될 수 없는 사안인데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꽤 맞춰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17일 이 대표를 불러 13시간 넘게 조사한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배임 액수를 산정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요 참고 자료는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백현동 의혹 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사업에 공사가 참여했을 경우 성남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이익을 314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민관 합동개발로 공사가 지분 10%를 출자한다는 사업 초기 계획을 바탕으로 민간업자가 챙긴 분양이익 3,142억 원의 10%를 성남시 손해액으로 본 겁니다. 경찰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백현동 의혹으로 수사하면서 이 같은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구체적 액수를 거론하긴 아직 이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당시 성남시가 백현동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포기한 금액과 피해 금액, 사실관계 등을 모두 파악해 배임 액수를 계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사가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환수했을 이익을 검찰이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이 대표 배임 액수가 314억 원을 훌쩍 넘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3월 이 대표를 대장동 개발 관련 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 김만배 씨에게 적용했던 최소 651억 원의 7배가 넘는 4,895억 원을 배임 액수로 계산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배임 액수 산정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대북 송금 사건을 묶어서 검찰이 조만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8월 임시국회 비회기 기간이 전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제1야당의 내홍과 관련된 사안이라서 여야의 셈법이 복잡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검찰이 정기 국회 기간인 9월 이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민주당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에 돌입하면 회기를 중단할 수 없어 체포동의안 표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놓고 또 한 번 내홍은 물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에 몰릴 수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번 달 임시회 종료를 조금 앞당겨 며칠 동안이라도 비회기를 두자고 강하게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8월 회기에 분명히 우리가 방탄국회 안을 떼니까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이 여당과 검찰이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 국가 권력을 악용해서 급기야 친명계 일각에선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이 이번 달을 넘겨 체포안 표결을 피할 수 없다면 아예 투표를 거부해 부결을 끌어내는 카드까지 거론하는 상황. 당내에선 벌써 계파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혁신위의 제안, 또 이재명 대표의 발언 이런 것을 번복하자는 의미냐 묻고 싶다. 예. 한번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약속을 지키는 게 정치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 틈을 파고들어 압박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처리할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민주당이 비회기 제안을 단칼에 거절한 데 이어 역대급 후한 무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의 운영을 마치 자신들이 당리 당역에 맞추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행동하고 있는 제1야당의 역대급 후한무치가 놀라움을 넘어서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을 위해 단 하루 틈도 만들지 않으려고 헌정사상 유례없는 공휴일 개원까지 밀어붙이더니 이제와 입장을 바꿨다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한 발 더 나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매번 자기들끼리 그러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자기들이 갑자기 심각해서 화내다가 결국은 남 탓하고 결론은 항상 방탄을 포기하지 않겠다 하잖아요. 회기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역설적으로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린 우리 정치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사교육 업체에서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한 교사에 대한 자진 신고 결과 297명이 적발됐습니다. 5년 동안 무려 4억 8천만 원을 벌어들인 교사도 있었는데 교육당국과 감사원이 곧 합동감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교원 영리행위 자진신고 결과 교사 297명이 학원에서 돈을 받고 문제를 팔거나 교재를 만들었다고 신고했습니다. 대부분 수도권 고등학교 교사들로 5천만 원 넘게 받은 교사만 45명이나 됩니다. 특히 경기도의 사립고 수학교사는 5년간 4억 8천만 원을 받았고 서울 사립고 화학교사는 3억 8천만 원, 공립고 지리교사도 3억 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포함해 188명은 영리행위 겸직 허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유형별로는 수도권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와 계약해 모의고사 문항을 판 경우가 대다수였고 교재 제작과 강의 또는 컨설팅 참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교육부는 곧 감사원과 함께 신고 내용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올 연말까지 처분을 결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겸직 허가 없이 영리행위를 하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됩니다. 겸직 허가를 받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돈을 받았다면 징계는 물론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으로 교원과 업체 모두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사교육 입시 업체와 연계된 영리 활동이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몰리게 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엄정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자진 신고하지 않은 교원의 영리행위 사실이 적발되면 더욱 엄하게 처벌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교원 영리행위 겸직에 대한 지침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김영란법에 따라 공직자 등이 명절에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의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가격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설날과 추석 명절은 상한액이 평상시 선물 기준보다 2배 높기 때문에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명절 선물 가능 기간은 설 추석 전 24일부터 설 추석 후 5일까지입니다. 경찰의 특별 치안 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경찰 직원의 계정으로 살인 예고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작성자를 반드시 확인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역 1번 출구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글이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가 금세 삭제됐습니다. 그런데 글 작성자의 직장은 다름 아닌 경찰청으로 표기됐습니다. 이 커뮤니티에 가입하려면 직장 메일을 통해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하고 글을 쓰면 직장명이 나타납니다. 계정이 해킹됐거나 게시자가 퇴직한 직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정말로 현직 경찰이 글을 썼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당장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살인 예고글 작성자가 이전에 올린 글을 공유하며 금세 잡히겠다, 직무유기 경찰이 살인 예고까지 한다는 날선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흉악 범죄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선포한 특별 치안활동 기간이라 논란이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경찰은 온라인 등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른바 살인 예고글이 사회적 불안감을 조장한다고 보고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붙잡은 범행 예고글 작성자만 192명, 이 중에 20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테러 수사대는 경찰청 소속 직원 명의로 올라온 살인 예고글에 대해서도 작성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경찰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위협을 일으켰다며 작성자를 반드시 확인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 치안활동 선포가 무색하게 일부 경찰의 음주운전이나 안마시술소 출입 등 비위도 속속 적발돼 이번 살인 예고글 작성자가 실제로 현직 경찰로 밝혀질 경우 경찰 기강회의 비판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지난주 대전에서 있었던 은행 강도 사건 범인의 범행 직전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YTN이 입수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던 강도가 바닥에 가방을 내려놓고 뭔가를 꺼내는데 소화기가 떨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소화기를 다시 주워들고 화면 밖으로 사라지는 남성. 목적지는 바로 옆에 있는 신협이었습니다. 지난 18일 정오쯤 대전 관저동에 있는 한 신협 지점으로 헬멧을 쓴 강도가 소화기를 뿌리며 침입해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3,90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7% 넘게 감소하며 유행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질병관리청은 8월 3주 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300여 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17.7% 떨어져 7주 연속 이어가던 증가세가 꺾였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국내외 유행 상황과 고위험군 대책 등을 바탕으로 모레 코로나19 4급 전환 계획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9개월 만에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전 거래보다 4.3원 오른 1,342.6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1,351.8원을 기록한 지난해 11월 23일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위안화 약세에 연동해 장 마감 직전에는 연고점인 1,343원에 근접한 1,342.8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중국 경제의 위기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경기 부양을 시도하고 나섰습니다. 방만한 지방정부의 부채를 정리하는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류재훈 기자입니다. 중국 경제는 현재 디플레이션 흐름 속에 수출 둔화의 내수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형 부동산 그룹과 금융업계의 연쇄 채무불이행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40년 경제 호황은 끝났다거나 일본처럼 장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당장 경기 부양이 절실합니다. 중국 당국은 이를 위해 유동성 확대로 방향을 잡고 사실상의 기준금리를 0.1%포인트 낮췄습니다. 지난 6월 0.1%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2달 만으로 4년 만에 가장 낮은 금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주는 5년 만기 금리를 동결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부양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와 함께 지방정부 부채 정리에도 나섰습니다. 지방정부 부채는 중국 재정부 추계로 6,644조 원 규모, 국제통화기금이나 골드만삭스 등의 추산으로 1경에서 3경에 이르는데
일부 지방정부는 곧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처럼 중국 중앙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에 나섰지만 일부에서는 현재와 같은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지금의 경제 상황을 치료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속한 부동산 정책의 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소비 진작책 등 더 강력한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YTN 유재욱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 단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22대 총선 이제 8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네. 여야 모두 그런데 벌써부터 위기론이 불거졌는데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수도권 위기론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수도권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수도권, 중도, 네. 어떤 2030 세대에 맞는 인물을 투입시키고 지도부가 수도권에 출마한다? 이런다고 해가지고 바람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네. 오히려 지도부를 수도권에 나가라. 이거는 오히려 참 이 사지에 뭐라는 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포함해서 그 이른바 천하용인 이런 분들 2030한테 좀 중도층의 지지도가 좀 있잖아요. 있습니다. 이분들 공천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해야죠. 데이터상으로 현재 있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다소 유리할 수 있다. 근데 유리하다 그래서 자 우리가 뭐 이깁니다. 자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선례가 있어요. 실질적인 데이터와 관계없이 이거 이렇게 선거했다면 큰일 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위기론을 불러일으키게 되면 지지층들이 이탈해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데 좀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도부 의견까지 지금 듣고 오셨는데 윤상현 의원은 무소속으로 당선이 돼서 국민의힘에 복당한 케이스고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수도권 의원입니다. 굉장히 귀한 수도권 의원인데 당 지도부하고 이 수도권 의원들이 체감하는 온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정치 오래 하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그 판세를 보는 건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그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서울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지금 2004년 그러니까 17대 국회의원 선거 이래로 18대 빼고는 전부 20석을 못 넘었습니다. 네. 17대도 16석, 그리고 19대 16석, 20대 12석, 그리고 21대 8석인데 지금 이 정도면 뭐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특히 이제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서울이 기본적으로 보수당에는 좀 약세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도부가 들어오든지 상관없이 지도부가 뭐 더 잘하면 좋겠죠. 근데 네. 기본적으로 그 약세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건데 이걸 가지고 당장 뭐 마치 어떻게 지도부가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당장 지금이 수도권이 위기설이다 이러는 것도 굉장히 침소봉대하는 거고요. 예. 당연히 저번에 이제 지방선거 결과 조금 이제 좋게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힘 쪽에서 앞으로도 유리할 수 있다. 앞으로 뭐 정치 지형이 마치 변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그거 자체도 좀 적절치 않고요. 기본적으로 원점은 네. 서울 수도권에서 약간 약세임을 전제로 해가지고 전략을 짜야 된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김상일 평론가는 어떤 분 의견이 또 좀 현실 인식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기본적으로 윤상현 의원의 말이 뭐 새겨들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중도층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양 진영에 대한 혐오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럴 것 같지 않은 정책, 그리고 자기의 어떤 아픈 부분을 도려내는 그런 정책을 써야지만 중도층을 모아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의 지금 전통적인 약세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모든 게 변하고 있는 때 아닙니까? 전통적으로 젊은 세대에게 민주당이 굉장히 강한 지지를 얻었지만 지금 그런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의 정치 지형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것은 지난번 탄핵을 중심으로 네. 상당히 이데올로기적으로 분화가 많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속에서 그 양쪽의 강성 지지층이 부닥치는 거에 대한 혐오도 굉장히 많이 증가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도덕성을 누가 먼저 좀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느냐의 경쟁, 그리고 자기의 아픈 부분을 어떻게 도려내느냐의 경쟁이 수도권 선거를 가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자, 윤상현 의원이 천화 용인 이분들 공천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뭐 망설이지 않고 당연히 해야죠 이런 대답을 내놨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가 내년 총선 공천 전에 그 당원권 정지는 풀리는 상황인데요. 자, 우리 원영섭 단장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윤상현 의원의 그런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현재 그 징계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아니 징계 지금 있는 사람을 가지고 뭐 공천을 줘야 된다, 공천을 주면 안 된다 이야기하는 게 일단 적절치 않고, 그러면 그 징계가 잘못됐다는 건지, 그러면 그 징계 상황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뭐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뭐 반성하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건지, 그런 것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뭐 이준석 전 대표를 공천해야 된다, 이준석 전 대표가 2030에 어필한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그 이준석 전 대표가 공천이 되면 총선에 이기고 공천이 안 되면 총선이 진다는 것도 어떤 인과관계가 전혀 뭐 네. 그 발현될 수가 없는 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세요. 그리고 제가 윤상현 의원 지금 4선 의원이시지 않습니까? 4선 의원 동안 그래도 수도권에서 의원을 하셨는데 윤상현 의원이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 공천하는 거 말고 다른 영역에서 본인이 방법론을 이야기하신 게 한 번 있는지 좀 굉장히 궁금해요. 무슨 말이냐? 어디가 아프면 비명을 지르는 방식이 있고요. 치료법을 제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냥 비명만 지르면 어떤 치료도 없고 그냥 치료를 바라는 걸 신호를 보내는 거에 불과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이 이준석 대표를 이제 공천 줘야 된다는 게 그냥 단순히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닌가. 그거 빼고 이준석 전 대표 공천하는 거 빼고 방법론은 도대체 뭐냐 네. 하는 게 굉장히 궁금하고요. 지금 수도권 의원으로 사선했는데 그동안 총선에서 본인의 아이디어나 그런 어떤 방식을 가지고 총선 승리에 한 번이라도 기여하신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사선의 의원을 했으면 중진이잖아요. 3선을 넘어가는 4선 의원인데 4선 의원이면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는지를 단순히 뭐 이준석 공천 줘야 된다, 그 이상의 것을 제시해야 되는 게 4선 중진 의원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미래 총선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젊은 층의 소구력을 얼마나 가져올지 이거를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미리 증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과거 선거에서는 젊은 층의 어떤 소구력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이런 얘기가 이제 해법이 아니라 비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이준석 전 대표 말고도 네. 다른 이제 젊은 그 청년 정치인들 그 지원하고 밀어줄 만한 청년 정치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천하용인 뭐 이분들이야 징계 상태가 아니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호감을 표시하는 거는 네.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징계인 상태에서의 사람을 뭐 공천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네. 당의 중요한 중진 의원으로서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자기 사례에 대해서 자기가 가장 절박하거든요. 근데 윤상현 의원은 수도권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그 최근에 수도권의 국회의원하고 대화를 좀 소개해드리면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현 상황과 당의 상황을 좀 그 갑론을박을 좀 했어요. 예. 근데 일반론으로 막 갑론을박을 하니까 뭐 대화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 의원님의 지역구는 수도권인데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서 선거를 치르는 선거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치르는 선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하에 선거를 치르는 게 굉장히 불리할 겁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좀 뭐랄까 네. 반응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는 거를 굉장히 깊이 고려를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당황해서 한번 툭 나와 버리더라고요. 여야 모두 지금 수도권 위기론이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사례로 대입을 하면 훨씬 더 절박해지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때 일반론보다는. 예.
그런 어떤 저의 경험상으로 보면은 윤상현 의원이 수도권에 대한 정서를 좀 잘 읽고 있다. 그거는 절박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수도권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포용적이고 그다음에 자기 식구를 힘으로 네. 챙기는 모습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 내려놓으면서 좀 더 포용하는 모습 이런 거를 훨씬 더 저는 그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저는 그동안의 경험상으로 봐도 그렇게 저는 확신을 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마디 하셨는데요. 국민의힘이 이제 야당 대표 비리에만 기대서 총선을 치르면 어렵다. 타겟이 소멸되면 어떡할 거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전에 드린 말씀하고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뭐 제 주변의 지인들이 뭐 저랑 성향이 비슷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한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잘한다고 얘기해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럼 민주당을 왜 지지하지 않느냐라고 물으면 아, 민주당도 뭐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는 뭐 우리 그 보수 진영의 젊은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 저한테 사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아픈 손가락을 누가 많이 잘라내느냐가 아마 승리의 관건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 굉장히 동일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의 사례를 봐도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한 기득권과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나 낮춰주느냐로 굉장히 많이 인정을 해주는 그런 양상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서 원영섭 단장님께서 이제 수도권이 보수 정당에는 계속해서 좀 열세 지역인 것은 계속 이어져 온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수도권 이제 인재 고갈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내 의견이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대책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당내 인재 고갈 문제는 그 전에 이제 그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번에 지방선거 때 그 기초단체장으로 좀 빠져나가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외위원장을 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그 기초단체장으로 빠져나갔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인데, 근데 그 대도시의 선거에서는 그 아주 일찍 인재가 뭐 내려가는 그런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농촌이나 아니면 도농복합 뭐 이런 지역에서는 인재가 미리 내려가 가지고 한 1년 정도는 밭갈이를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조금 이제 뒤에 인재가 선발돼 가지고 내려가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그 힘을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조금 급하게 해도 예, 인재를 그렇습니다. 발굴할 수 있다는 근데 말씀이신가요? 그게 무엇보다 그 사이에 이제 당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바람 그리고 어떤 쇄신 이런 당의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거에 편성해 가지고 인재들이 오고 마지막에 그렇게 오신 인재들이 뭐 잘 이제 선전해 가지고 배지를 다는 그런 형태를 띠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인재가 특별히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적절치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그 오히려 당 내부적인 어떤 그런 쇄신이나 기획이나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약간 부족하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의힘은 당무감사가 10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10월에 예정돼 있다 보니까 원외위원장이든 현역 의원이든 이제 그 중앙의 여의도에 있기보다는 다 그 자기 지역구로 내려가 있거든요. 내려가 있다 보니까 어떤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단계가 아니라 약간 소강 상태가 있어요. 이 소강 상태를 지도부가 이제 지도력을 가지고 조금 더 메꿔 나가는 그런 이제 능력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24일에 국민의힘이 36곳 사고 당협 지역위원장 이제 발표하는데요. 뭐 경기 분당, 의정부가 앞, 서울 마포 이렇게 뭐 한 3군데 정도 해서 수도권 몇 개 지역을 좀 비워둘 거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맞는지 전망하고 만약에 맞다고 하면은 이걸 비워두는 건지 아니면 못 찾은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예를 들고 있는 이 지역구들은 이제 그 청와대나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 누군가가 올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런 예측 때문에 그 공석으로 놔두는 그런 이제 전망이 좀 우세한 편이에요. 근데 뭐 그 전망 자체를
제가 뭐 아무런 근거도 없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제 만약에 적절하신 분이 오실 분이 있다 그러면 또 대통령실이든 정부에서든 본인의 또 역할을 하고 어느 시점이 지나면 그 기존의 위원장이 계셔버리면 그걸 또 굴론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그런 과정이라는 게 오히려 굉장히 지역에서 파열음을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교통 정리를 하든 뭐 비워두든 이런 것들은 정무적으로 약간 상황에 따라 필요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무적으로 좀 상황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신다. 자, 멀쩡한 배에 구멍이나 내는 승객은 승선할 수 없다. 이철규 사무총장 이 발언이 한동안 이게 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기강 잡기 신호탄이다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 오늘은 조금 수위를 낮춰서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수위를 좀 더 낮췄으면 더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수위를 낮춘 거는 다행인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 오만함이 좀 덜 배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를 좀 통찰하고 돌아보는 그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남아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철규 사무총장님의 그 이전 발언은요, 정당 민주주의에 굉장히 반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당 민주주의는 제도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의사결정이 되기 전에는 어떤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심지어 의사결정이 되고 나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어차피 의사결정대로 집행 권한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다 집행을 하잖아요. 못하지 않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제도에 의해서 그냥 집행해가고 의사결정을 해가고 이러면 되는 것이지 당당하게. 그리고 나중에 다음 선거에서 그거를 전당대회나 다음 선거에서 평가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예요. 근데 지금 내가 불편하다고 힘으로 찍어 눌러가지고 상황을 반전시키거나 만들어가겠다. 이거는 민주주의에 반하고요. 포용력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이나 일반 당원들한테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왔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승선할 수 없다 해서 오늘은 같이 배 타고 가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 정도로 이제 발언을 조금 수위를 조절하셨는데요. 원영섭 단장님은 발언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대동소이한 발언이라 가지고 그거를 뭐 수위를 낮췄다고 생각이 들진 같은 않아요. 발언이다. 저는 같은 말이라고 보지. 네. 저게 뭐 엎어치나 매치나 같은 이야기인데 저거를 뭐 수위를 낮췄다라고 생각하진 않고 결국 같이 한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끼리 어느 정도 이제 지킬 건 지키자. 그리고 우리가 한 배를 타고 가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서로 협력할 거 협력하고 서로 조심할 거 조심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일반론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일반론적인 이야기가 그 각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석될지는 각자가 생각할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러면 그 다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정당이라는 게 하나의 조직으로서의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뭐 각자의 목소리를 아무런 그런 하나의 방향성을 주지 않는 식으로 다 방치만 하는 것도 저는 지도부가 할 그런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본인의 일반론적인 의사표시를 할 부분이 있으면 그건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뭐 그 말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다른 분들이 계시면 또 뭐 거기에 대해서 반격하시고 뭐 그렇게 하는 게 말 그대로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의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해석과 판단의 영역이다. 자, 이렇게 보셨고요.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얘기도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 대표의 최근 생각은 어떨지 얘기 직접 듣고 오시죠. 이준석 당 같은 게 혹시 만들어집니까? 저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 없고. 아 진짜? 네. 저는 반란군을 내쫓는 데만 온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아 반란군을 내쫓는 데만.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 다시 무혈 입성하겠다 뭐 이런? 아니죠. 예, 유혈 입성? 유혈 입성해도 되죠. 어느 정도는 다 쳐내고 입성을 하겠다. 아 그래야죠. 예.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뭐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뭐는 뭐 죽을 것 같으면 다 합니다. 다들. 네. 자, 이준석 대표 오늘도 이제 발언을 이어갔는데 신당 한 번도 내가 고민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반란군 내쫓는 데만 내 신경이 곤두서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반란군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반란군일까요? 누구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당대표일 때 예. 본인을 조직적으로 쫓아낸 사람들을 반란군으로 보는 것이죠. 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제 윤핵관으로 표현되는 분들이겠죠. 이제 그런 분들을 어떻게 이제 어떤 세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나 기획을 통해서 제압을 하고 돌아오겠다, 뭐 이런 네. 뜻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신당을 만약에 하면 그 명분이 상당히 많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당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적을 이탈한다는 거예요. 예. 그럼 당적을 이탈하는 순간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뭐 다시 복당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든가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정치적인 명분도 뭐 그에 상응하는 큰 명분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하지 않는다. 왜? 내가 이거는 쫓겨난 거고 그 쫓겨났을 때에 나는 충분히 명분이 있었지, 내가 그렇게 잘못해서 쫓겨난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우리 당에 상당수 있고 그것을 네. 내가 조직화해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네. 어느 정도는 쳐내고 유혈 입성해도 된다 얘기하면서 죽을 것 같으면 다 한다, 이렇게 또 각오를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치인이 본인이 뭐 투쟁할지 아니면 타협할지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고 판단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멘트는 투쟁을 하겠다라는 멘트를 지금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투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뭐 다른 분들이 그 이준석 전 대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기는 계란이 아니다. 품는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본인 또 하셨기 때문에 이제 뭐 다른 분들이 이준석 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그만 이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분명히 정치적으로 투쟁한다고 지금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주 일관되게 투쟁해서 꺾으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서 이제 다른 분들이 계속 이제 뭐 한편으로는 투쟁하면서 한편으로는 타협하는 식의 뭐 이런 좀 일관되지 못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본인한테도 좋지 않다고 봅니다. 투쟁해가지고 승부를 보시는 거죠. 투쟁해서 승부를 봐라. 예. 예. 근데 이게 죽을 것 같으면 다 한다, 이거는요, 제가 아까 수도권 국회의원하고 대화한 거하고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당선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다 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 당선에 기여가 충분히 되는 사람이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여론 흐름 조금 분석을 해볼 텐데, 총선 8개월 전이잖아요. 이때쯤 여론하고 실제 총선 결과가 관계가 있는지 이걸 분석한 기사가 하나 있던데요. 전문가들은 그 갤럽 여론조사 이걸로 비교를 해봤을 때 20대, 21대 총선 사례를 분석을 한 겁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20대, 21대 8개월 전 정당 지지도,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이것하고 또 실제 결과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이제 비교한 건데요. 그래픽에 뭐 나오지만 실제로 어땠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픽에 나오지만 20대 때는 실제로 보시면 알겠지만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죠?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21%,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39%. 그래서 네. 더불어민주당이 더 작고 네. 국민의힘은 더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데 의석 결과를 보면은 거꾸로 더불어민주당이 되나요? 오히려 더 높은 거고요. 21대는 그 당의 정당 지지율과 비례해서 이제 결과가 나왔죠. 그 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18%인데 네. 민주당이 180석 그 비례하는 정당 의석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 뭐 22대 총선을 보면은 뭐 아직 이제 우리가 많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 뭐 가늠하기 굉장히 좀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정당 지지율과 큰 상관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 수행 그 평가가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인데 지금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하고는 뭐 일맥상통하는 좀 결과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20대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33%의 지지율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전을 하지 못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21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7%였지만 총선 직전에는 50%가 훨씬 넘는 지지율이었기 때문에 과반을 넘는 의석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 선거는 그러면 35%의 윤석열 대통령이 어떨 것이냐. 뭐 과거의 전례를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유리해 보이지만은 않는다, 이런
분석이고요. 그렇지만 저는 좀 다른 분석도 좀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의 승리, 압승 이런 게 있었을 때가 대부분 탄핵 같은 큰 이벤트가 있었을 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큰 탄핵의 이벤트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압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 국정농단 탄핵 이후에 이루어진 선거이기 때문에 지지층의 구조가 굉장히 많이 변해 있는 상태였어요. 예, 여러 그러니까 변수가 그렇죠. 있죠.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탄핵 연대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아주 공고한 민주당 지지층이 48%에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근데 그렇지 않죠. 중도층이 상당히 확장돼 있는 상황이고 양쪽 정당이 공고하게 가지고 있는 지지율은 뭐 고작 한 30% 안팎이기 때문에 정말 누가 어떤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그 읍참 마속이나 아니면은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어떤 결단이나 이런 거를 보여주느냐가 저는 굉장히 크게 좌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물론 이제 뭐 두 번의 사례를 가지고 이걸 뭐 분석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봐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35.6%거든요. 그러니까 30%대에서 계속 이제 갇혀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총선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좀 올라야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 이제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지금 현재의 지지율은 그리고 지금 정책의 흐름을 보면 중도층을 공략하진 않아요. 아직 국정 운영이. 왜 그렇냐면 기존의 이제 국정 운영이 원칙론적인 국정 운영을 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단계에서 중도 공략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그런 국정 운영의 단계에서 중도를 노리다가 다시 비정상의 정상화로 넘어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는 할 수 없고 한번 쭉 가다가 다음에 이제 중도 공략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의 그런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이 국정 운영의 기조가 유지되는 이상에는 사실 그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파격적으로 뛰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또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그렇지만 콘크리트처럼 굳어지는 게 있고 또 반대로 이제 그런 국정 운영에서는 민주당 지지율도 약간 뭉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간 대치하는 이 국면은 당분간은 가지만 그런데 어느 단계에서는 중도 공략을 위해서 그 선회를 하게 될 겁니다. 총선이 가까워지면 중도 공략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럴 때가 바로 진짜 어찌 보면 그 총선을 위한 본격적인 그런 그 지지율 쟁탈전이 시작이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시점이 뭐 아직은 조금 더디게 온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반드시 오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민주당 얘기를 좀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9월 영장설이 다시 이제 불거지면서 개파 갈등이 다시 좀 불거지는 이런 모양새예요. 민주당에서 어떤 주장이 나왔냐면 9월 정기국회 시작하면 이제 연말까지 쭉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8월 임시국회를 좀 일찍 끝내고 그 회기 기간을 좀 확보하자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이게 올해 초하고 지금 여당은 또 이걸 반대하고 있어요. 올해 초하고는 여야가 완전히 이게 상반된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셈법일까요? 글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이 총선에서 이기려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 친명계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뭐 지지율이 오르나 안 오르나 뭐 상관없이 지지를 하겠지만 비명계나 다른 중도적인 어떤 당원 그다음에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그게 지도부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총선에 승리를 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에서 이재명 대표가 현 위치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너무나 큰 변수인 거죠. 근데 이게 개파 갈등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냥 총선 승리를 위해서 아이디어가 다른 거죠. 아이디어가. 개파 갈등이라고는 저는 보지 않는데 그러면은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나 친명계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결과물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란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나 여당에서는 그런 부분을 지금 파고들고 있는 거고요.
계파 갈등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싶은 거고 파고들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영장을 청구하는 시기입니다. 네. 그 시기가 비회기면은 뭐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한이 있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의 결단에서 그냥 가면 되잖아요. 네. 근데 회기 중에는 본인의 결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제도에 의해서 무조건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보내야 되고 그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비명계와 친명계가 또 셈법이 지금 가지고 있는 셈법이 복잡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이 계파 갈등으로 불거지지 않겠냐 이런 노림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기 때문에 네. 그런 꼼수를 쓰지 말고 그냥 좀 가능하면 우리도 협조할 테니 비회기에 좀 영장 청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비회기에 그 영장 청구를 좀 해달라. 민주당에서 이제 이런 요구인데 지금 검찰 수사 상황으로 봤을 때 이제 변호사시기도 하시니까요. 지금 검찰은 백현동 수사하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이제 엮어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지배적인 것 같은데요. 이 8월 안에 이 영장 청구가 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수사 상황으로 볼 때? 원래 이제 그 백현동만 영장 예. 청구를 한다 그러면 8월 안에도 가능한 상황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소환 조사 받고 이제 백현동 관련해 가지고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쌍방울 관련해서는 아직 조사를 안 받았어요. 만약에 쌍방울 관련해서 조사를 받으면 쌍방울과 백현동을 합쳐 가지고 이제 구속영장을 친다. 그러면 그 사이에 그 쌍방울의 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네. 9월 이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뭐 수사의 자연스러운 단계상 9월로 넘어가는 거지 뭐 회기 중이다, 회기 중이 아니다 이런 걸 정무적으로 검찰이 선택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그 민주당에서 비회기를 선호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번에 뭐 결의를 하실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구속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을 가결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애초에 그러면 구속영장을 비회기로 요구한다는 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지금 보여지는데 지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는 또 비회기를 바란다는 거는 이거는 애초에 뭐 본인들이 의총에서 의결했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가결을 하겠다. 정당한 구속에 대해서. 그런 것도 아무런 진정성이 없는 거고요. 뭐 이랬다 저랬다 자꾸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그런 말도 하지 않고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뭐 가결 부결을 했다면 네. 차라리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굉장히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게 예. 구차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네. 근데 그 예. 말씀은 저는 좀 동의가 안 되는 게 아직 그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온 것도 아니고 그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다 말씀하시면 나중에 체포동의안을 어쨌든 가결을 시켜주면 그때는 뭐라고 하시겠어요. 좀 이른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피의자가 검찰하고 어떤 수사를 받을 때 일반 피의자들도요. 상황 같은 걸 이야기하고 조율을 합니다. 안 하지 않아요. 이런 조율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우리는 죽어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 상황에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볼 때는 할 수도 있는 상황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민주당의 또 결단이 남을 네. 겁니다. 그 결단에서 제가 볼 때는 뭐 그 체포동의안 그 불체포 특권을 일정 부분 내려놓겠다고 했고 이재명 대표가 나에 국한해서는 체포동의안을 완전히 내려놨다고 했기 때문에 그 가결을 독려를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좀 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9월 정기국회 중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 내 당내 상황은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친명계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아예 체포한 표결을 보이콧하자 이런 제안도 나왔는데요. 자, 민주당 내 여러 가지 의견 같이 듣고 오시죠. 정기회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그러는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그러면 별 수 없이 표결을 해야 될 것 같고 가결하자는 사람들이 생길 것도 같고 걱정이 좀 되시죠? 아주 간단하게 물리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민주당에서 의원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투표를 거부하면 됩니다.
번복하면 안 된다는 고민정 의원의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일단 한번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약속을 지키는 게 정치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재 이제 김은경 혁신 위에서 내놓은 안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강하게 추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의원님들도 많기 때문에 번복하려는 의도는 아닐 것 같은데. 네.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투표를 거부하자 이런 제안까지 했는데요. 근데요, 저는 저분들이 하시는 말씀은요, 전혀 당대표를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봐요.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게 아니라 본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어떤 본인들에게 개딸이라고 불리는 소위 강성 지지층의 지지가 더 모이기를 바라면서 저렇게 외치는 거죠. 자기에게 더 환호해 주길 바라고 후원금이라도 좀 더 주고 그다음에 경선에서 유리한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재명 당대표만을 위한다면요, 그러면 안 되죠. 지금 만약에 정치는 약속인데 결국 그 약속을 번복하는 결과를 만든다. 그럼 이재명 당대표에게 정치 미래가 좋겠습니까? 저는 결코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 이유는 이전에도 말을 번복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몇 차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거를 강화하는 게 과연 좋을까? 완전히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주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분들은 자기를 위한 말을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를 위한 제안이 아니다 이런 얘기신데 한동훈 장관은 표결 보이콧 주장이 나오니까 지금까지 했던 4번 방탄보다 더 저질이다 이렇게 강하게 또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체포안이 만약에 날아오게 되면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하는 요 포인트는 뭐냐면 그래도 그 전에 방탄을 했지만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일단 표결은 했어요. 표결을 하고 참석해서 표결을 한 체포동의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영배 의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 당론으로 정하는 것보다 더 심한 걸 하자는 거예요. 아예 나가버리자. 예, 나가버리자.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참석을 했는지 참석을 안 했는지까지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표결을 했는지 자동적으로 외부 사람한테 밝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막자고 하는 거니까 오히려 그 기존의 4번의 그래도 그 방탄 표결보다 더 이제 뭐 변명도 못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영배 의원이 자기를 위해서 지금 저러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뭐 100%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온다 그러면 뭐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수도 없이 자기 말을 뒤집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뭐 체포동의안을 어떻게든 부결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말한 대로 자기가 체포동의안 그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다면 본인이 과거 권성동 의원이 했던 것처럼 그냥 내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그리고 걸어 나오겠다 이렇게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해왔던 행동을 보면 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권성동 대표 사례는요, 비회기가 있었고 비회기의 조사나 영장실질심사를 검찰과 법원이 받아줬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도 그렇죠. 지금 그걸 원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아직 구속영장이 청구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것부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 거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주요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취지를 잘 알면 취지에 맞게 답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 상호하고 계산돼요. 답변을 지우고 발표 저렇게 그러니까 자꾸 깐죽거린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얘기를 깐죽거린다는 말을 직접 하는 정도는 좀 심하지 않아요? 말씀을 답변하면서 맨날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죠. 깐죽거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반말 듣는 거예요. 위원장님, 저는 이거는 항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봅시다. 제발 좀 태도를 무겁게 가지기 바랍니다. 최강욱 위원님한테 그런 얘기 들으니까 진짜 이상합니다. 저렇게 하여튼 그 국무위원의 태도냐고요. 그게 국회의원의 태도입니까? 그럼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정부 책임자한테 묻고 있는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꾸 깐족거리는 거 보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오늘 이 깐족거린다 이 발언을 여러 차례 지금 최강욱 의원이 썼는데요. 그러다가 또 설전이 이어진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숨만 나오죠. 국민들 똑같지 않겠습니까? 저걸 보면은 국회의원의 뭐 수준이나 국무위원의 수준이나
다 한심한 거죠. 이 국가의 수준이 아래로 추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기에서 조금 더 한쪽이라도 어른스럽게 자기의 위상에 맞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깐죽된다는 표현을 쓴 최강욱 의원도 참 수준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거에 또 맞받아가지고 똑같이 국무위원으로서 뭐 갑질이니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그 국무위원의 태도도 맞지 않기 때문에 네. 뭐라 그래야 되나 포용적이지도 못하고 어른스럽지 못했다 이렇게뿐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상임위 발언이 다 기록에 남는 거죠. 이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사이에 어떤 주고받은 대화를 저희가 잠시 들려드렸는데 원영석 단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런 표현을 쓴다는 게 참 그 국회에서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다는 사안처럼 들리고요. 지금 최강욱 의원은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고 재심을 청구해가지고 계류 중인 걸로 아는데 그때도 어떤 그 발언 때문에 징계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깐죽거린다는 표현도 뭐 본인의 그런 정제되지 못한 발언을 일상적으로 쓰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런 그 아주 무례한 발언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런 다시 한 번 더 민주당이 징계하는 것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징계까지 나오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뭐 민주당이 그렇게 저는 하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적이 좀 없다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당 쪽에 패널하고 토론할 때 제가 제일 곤혹스러울 때가 언제냐면요. 본인들은 그래도 적어도 윤리위에서 뭐 어느 정도는 걸러내고 있다. 근데 야당은 걸러내는 게 하나라도 있냐 이 말을 들을 때가 제일 곤란한데요. 저런 이야기는 뭐 그 좀 징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총선 승리에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이트 포커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원영섭 국민의 미디어 법률단 단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 정부가 내일 가기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기를 최종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날짜는 이번 주 24일 이후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기시다 우미오 일본 총리가 어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하며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설을 처음으로 돌아본 데 이어 어민단체들과 만났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전국업협동조합 연합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 확보와 피해 대책 등 정부 방침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必要な対策を取り続けること、たとえ今後数十年の長期にわたろうとも全責任を持って対応することをお約束いたします。 기시다 총리에 앞서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도 업단체 관계자들과 회동했습니다. 어민들 측은 IAEA 최종 보고서 등을 통해 오염수 방류의 과학적 안전성에 대한 이해는 깊어졌지만 반대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히 과학적 안전과 사회적 안심은 다르다면서 방류로 인한 피해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国民の理解を得られない処理水の海洋放出に反対であるということはいささかも変わりはありません。 이런 가운데 니시무라 경산상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 시기를 내일 관계 강요 회의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방류는 후쿠시마의 부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한 만큼 현지 시설 점검과 어민 여론 달래기에 나선 뒤 최종 결정 수순을 밟겠다는 겁니다. 방류 시점과 관련해 9월 초 관측도 나왔지만 이때부터 후쿠시마 현 앞바다에서 저인망 어업이 재개됩니다.
그런 만큼 결국 8월 말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방류 시기는 이제 기시다 총리의 결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뿐 아니라 주변국들도 방류 시기 결과 발표와 이에 따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정부가 일본 오염수 방류 시점과 관련해서 일본 측과 외교적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구현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브리핑에서 이 방류 시기를 미리 우리 정부에 알려주기로 한 것이냐는 물음에 일본 측의 투명한 의사결정과 정보 공유 등의 필요성을 누차 언급했고 충분히 이해하고도 있다면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뤄질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 공식 입장이 언제 정해지느냐는 질문에는 일본 측의 애초 방류 계획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중심으로 과학적, 기술적 검토를 한 상태인데 그 계획 대비 수정사항이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판단되면 그에 맞춰 정부 입장 내지는 최종 판단도 나올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 측에 지난달 오염수를 증기로 바꿔서 대기에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북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달 하순 일본 정부에 보낸 질문지에서 대기 방출이 해양 방류보다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며 이같이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양국은 오염수 해양 방류에 필요한 경비가 대기 방출의 10% 수준인 34억 엔이라는 일본 측 추산 결과를 인용해서 일본의 선택이 경제적 비용을 고려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양국의 요구에 일본 정부 관계자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우리 국민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을지 정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미일 3국 협력 체계는 글로벌 복합 위기와 도전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 공동의 책임의식을 발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정보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군사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며 삼각 협력 결정체 구조는 북한의 도발 위협을 낮추고 안보를 튼튼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안보 협력체로 발돋움한 한미일 3국 공조. 그런데 중국은 자국을 겨냥했다면서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특히 이 동북아를 넘어 제3지대인 아세안과 태평양 섬나라들로 세력 확장할까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을 공동의 위협으로 적시한 한미일 3국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회의. 쿼드와 오커스에 이어 새로운 안보 협력체로 발돋움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동북아시아를 넘어 아세안과 태평양 섬나라들로 세를 넓혀 나가겠다는 구상도 피력했습니다. 한반도 영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의체로 진화할 것입니다. 중국은 한반도와 베트남 주변 해상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며 반발했습니다. 외교 경로를 통해 공식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남중국해와 타이완 문제 등에서 중국의 이익을 해치고 난폭하게 내정을 간섭했다는 겁니다. 中方表示强烈不满和坚决反对，已向有关方面提出严正交涉。 중국 관영지는 한국과 일본도 받지 않은 냉전의 칼을 제3자에게 넘기려 한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는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가까우면서도 해상 영유권 분쟁으로 갈등을 빚는 지역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에 이어 다음 달 베트남을 방문해 전략 제휴를 맺기로 하는 등 계속해서 중국의 아픈 곳을 후벼파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남아공에서 브릭스 회의를 주도하며 회원국 확대 등 우군 넓히기로 응수할 예정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전 해병대 수사단의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내놨습니다. 애초 8명 모두 받았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2명만 적용됐고 같은 혐의를 받았던 1사단장 등 4명은 혐의를 따로 적시하지 않고 민간 경찰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김은경 기자입니다. 전 해병대 수사단이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는 달랐습니다.
8명 가운데 2명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4명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고 나머지 2명은 혐의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8명 가운데 6명이 민간 경찰로 넘겨질 예정인데 관심을 모았던 1사단장은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넘기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와 관련해 대대장 2명의 경우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해 최상병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사단장과 여단장, 중대장 등 4명은 문제가 식별됐지만 일부 진술이 상반돼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혐의를 특정하는 게 제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사관인 나머지 간부 2명은 최상병과 같은 조가 아니었고 임의로 수색조에 합류해 현장 통제관의 업무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를 제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재검토 결과는 해병대 수사단 사건 기록 일체와 함께 경찰에 이첩 및 송부될 것이므로 향후 경찰 등의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사본부는 기록을 검토한 15명이 8명 가운데 6명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받고 있는 대대장은 국방부의 발표에 사실 오인이 심각하다고 말했다고 대대장 측 변호인이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를 모두 민간경찰로 보내겠다고 밝혔지만 초동 수사 결과와는 크게 달라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최상병이 숨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향후 민간경찰과 검찰의 판단을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이 같은 국방부의 재검토 결과에 대해서 야당은 결국 사단장을 구하려던 것이었냐면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여당과 군 당국은 윗선에 외압은 없었다면서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를 통해 최상병 순직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대상이 2명으로 줄어든 걸 정조준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 애초 8명이었던 전 해병대 수사단의 판단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됐는데 설마 사단장을 빼려고 생각을 했더라도 결국 빼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역시 순진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걸 국방부가 보류한 건 사단장을 구하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는 주장입니다. 특히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인연이 영향을 준 건 아닌지 따져 물었는데 이 장관은 선을 그었습니다. 같은 사무실이 아니었고 청와대 수백 명 근무하는데 그중에 한 명씩이었겠죠. 이 장관은 김태호 안보실 1차장도 1사단장과 잘 모르는 관계라며 윗선 개입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전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다시 살펴보도록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한 사람은 왜 형사 책임을 물어야 되는 혐의자로 판단했냐고 하니까 국민의힘은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명령을 어긴 건 항명이라며 국방부를 엄호한 뒤 야당의 수사 기록 유출 논란을 문제 삼았습니다. 심지어 수사 기록까지 외부로 유출이 됐다고 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주 엄밀하게 조사를 해서 앞서 열린 법사위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수사 기록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걸 겨냥한 건데 법적 조치까지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사건 축소와 외압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특검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서 관련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런 가운데 순직한 최상병의 유족이 경찰 수사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상병 부모는 국방부 기자단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신속하고 현명한 경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세워지는 것도 고대하고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정식 수사가 시작된다고 하니 다시 기다려보겠다면서 앞으로 추모하는 데 집중하며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애써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0살에 서울과학고등학교에 입학했다가 한 학기 만에 자퇴한
백강현 군의 아버지가 아들의 자퇴 배경에는 학교 폭력이 있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백 군 아버지는 오늘 오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조별 과제를 할 때면 다른 학생들이 백 군에게 발언권이나 임무도 주지 않고 투명 인간 취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파악한 백 군 아버지는 조별 과제 담당 교사에게 아들이 혼자서라도 발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학교는 이를 거절했고 다음 날 백 군이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백 군 아버지는 가해 학생들이 어제 정식으로 사과해서 용서해 주기로 했다면서 학생들에게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LH가 전관업체와 맺은 기존 계약을 전면 취소하고 설계, 감리 용역의 전관업체를 전면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현재 관련 업체 대부분의 전관이 포진한 데다가 전관이 없는 업체는 대부분 소규모 업체여서 오히려 부실 공사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H는 전관업체와 맺은 기존 계약을 전면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향후 설계와 감리 용역에 전관업체를 전면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전관업체의 설계와 감리 용역에 대한 참여를 전면 배제 방안도 기재부 특례 승인을 거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관 폐해를 근절하려다가 오히려 부실 공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관이 없는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관을 피해서 계약을 하려다가 오히려 실력 없는 소규모 업체에 일감이 몰려 또 다른 부실 가능성을 야기한다는 우려입니다. 전관이 없는 회사들, 그럼 그 정도는 규모가 상당히 이제 중소규모들 또는 중견 이 정도 될 것인데 이런 업체들이 역시 이제 만약에 일을 수주한다 그러면 과연 품질적인 측면에서 완벽한 설계라든지 감리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의문이거든요. 실제로 LH 관계자는 전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규모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가는 오히려 부실 공사 등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관들이 페이퍼 컴퍼니나 자회사 등에 취업해 취업 제한 감시망을 피할 수도 있어 이번 대책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설계, 시공, 감리로 이어지는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LH는 핵심 사업인 주거복지에만 집중하도록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장기적으로 LH 해체해야 됩니다. 해체하고 지금처럼 분양해갖고 이익 나는 걸로 공공주택 하는 건 다 지방에다 넘기고 중앙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순수한 공공주택만을 하는 이런 모델로 가야 된다. 토지 수용과 용역 발주 등 막강한 사업 권한을 쥐고 있어 전관 로비에 취약한 LH의 구조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수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내일부터 2차 장마가 시작되면서 곳곳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에도 폭우가 예상돼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에서는 범람에 대비해야 합니다. 정혜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8일 서울에 시간당 최고 141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80년 만에 기록적인 호우로 강남역이 물바다로 변했고 반지하 주택에서는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더위리 다시 찾아오는 집중호우, 이른바 2차 장마입니다. 2차 장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며 그 경계에서 길고 좁은 호우 구름대가 형성됩니다. 무더위가 물러난다는 절기 처서를 하루 앞둔 내일부터 2차 장마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에 국지적으로 일부 지역에는 다소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본격적인 장마 형태를 띨 걸로 보입니다. 중북부에 강한 비가 집중되는데 경기 북부에 최고 150mm 이상, 수도권에도 30에서 1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국지적으로 시간당 5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려 피해도 우려됩니다. 특히 북한 접경 지역에는 200mm가 넘는 큰 비가 쏟아져 환강댐을 방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 접경 지역에서도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하천 수계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목요일과 금요일 다음 주 초반에도 전국에 국지성 호우가 내리는 등 당분간은 장마철처럼 비가 잦겠습니다.
특히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상순까지는 2차 장마에 태풍까지 겹칠 가능성도 있어 비 피해에 대한 철저한 경계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경북 북부 지역에서 극한호우로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었던 주민은 숙박시설이나 이웃집을 오가는 생활에 접고 이제 임시주택에 입주했습니다. 김구루 기자가 이들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난달 폭우 피해를 봤던 경북 예천의 마을입니다. 고추와 콩을 기르는 밭이 있던 자리에 흰색 임시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지난달 극한 호우와 산사태로 집이 떠내려간 주민을 위한 임시주택입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지 한 달. 이재민들은 그동안 좁은 마을 회관에 모여 자거나 친척이나 이웃집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불편하지는 않은데 내가 미안해요. 거기서 자고 먹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생각하지 말은 건데 나는 그래도 내 집이 막상 저래 되고 보니까 자꾸 마음이 좀 저거 하지요. 무엇보다 불편함 없는 내 공간이 생겼다는 점이 가장 고맙습니다. 급하게 지었지만 한두 명이 살만한 규모의 가전제품도 제법 갖췄습니다. 수도와 전기도 문제없이 들어와 우선 생활에 큰 불편은 덜었습니다. 예천군 곳곳에는 이런 임시주택 29곳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곳 벌방리에서만 11세대, 주민 13명이 이미 입주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마을이 제 모습을 되찾고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부서지고 무너진 주택은 폭우가 쏟아진 그날 그대로 남았습니다. 대부분 고령인 주민들에겐 새로 집을 짓거나 수리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비용도 부담입니다. 농작물도 좀 제대로 못 돼가지고 어려운 실정에다가 집을 새로 지으려고 그러면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그 부분에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죠. 정부와 지자체는 다음 달까지 이재민을 임시주택에 모두 입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부서진 주택은 면적과 피해 정도에 따라 복구 비용 일부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와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소리했다며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습니다. 이로써 한 달여 만에 공영방송 이사가 네 번째로 해임됐는데 공영방송 이사진과 언론단체들은 최악의 언론 통제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류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해임안은 3명의 방송통신위원 중 야당 성향위원 1명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성향위원 2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사실상 저희 우리 방송이 마지막 공개 회의인데 이렇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게 된 것은 일시적으로나마 저희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해임 사유로 들었습니다. 야당 성향 김현 위원은 회의 참석 대신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임기가 보장된 4분의 공영방송 해임이라는 이사 해임이라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그야말로 전두환 정권 시절에 언론 통폐합 기술자들이 할 법한 일이고 이명박 정권 정무수석 출신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방통위는 최근 들어 KBS 남영진 이사장과 윤석년 이사,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EBS 정미정 이사 등 공영방송 이사 4명을 잇따라 해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KBS 이사회 구도는 여야 6대5 구도로 바뀌었습니다. KBS와 박문진, EBS 등 공영방송 전현직 이사 30여 명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영방송 장악을 중단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지금 국민은 윤 대통령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공영방송 이사에 앉힌 뒤 사장들을 교체하고 신정부 일변도의 공영방송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막가파식 방송장악 방통위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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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하라!
전국 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등 9개 단체도 방통위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무더기 해임은 최악의 언론 통제와 방송 장악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방통위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잼버리 기간 여성가족부 장관이 야영지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국립공원 숙소에 머물러 논란이 일자 여가부는 신변 위협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변 위협이 있기 전에도 한덕수 총리가 현장을 지키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숙소에서 묵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가부는 이제 와서 현장을 지키라는 지시가 야영하라는 지시는 아니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신재원 기자입니다. 잼버리 대회가 한창이던 지난 4일 인터넷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사제 총기로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내용으로 이 글이 게시된 날부터 8일까지 닷새간 김 장관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았습니다. 잼버리 야영지에 머무르지 않고 약 16km 떨어진 국립공원 숙소를 이용해 현장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일자 여성가족부는 이 신변 위협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장관님 이제 신변을 위협하는 협박이 있어서 그 전북 경찰청에서 이제 신변 보호를 해줬고 이제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잼버리 대회가 개막한 지난 1일부터 줄곧 현장과 동떨어진 바닷가 국립공원 숙소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신변 위협 글이 올라오기 하루 전에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김 장관과 통화해 현장을 지키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지만 숙소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신변 위협이 있기 전에도 총리 지시와 관계없이 현장과 떨어진 국립공원 숙소를 이용한 겁니다. 여성가족부는 YTN 취재진에 현장을 지키라는 지시가 반드시 수경하라는 뜻은 아니라며 현장 대응에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신변 위협 때문에 야영하지 못했다는 해명을 바꾼 셈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책임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김현숙 장관은 오는 25일 국회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답변할 예정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숨진 피의자에 대한 부검 결과 질식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서울관악경찰서는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피의자의 시신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가 인정된다는 부검의 구두 소견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머리 부분의 충격으로 인한 상당량의 뇌출혈도 확인됐습니다. 서울 신림역 사거리에서 흉기를 갖고 배회하던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2시쯤 흉기를 소지한 채 서울 신림역 사거리를 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정신질환을 앓는 A씨는 신림동이 무서워 방어 차원에서 흉기를 갖고 다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가족에게 인계해 입원 여부를 판단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국 유흥주점을 돌며 현지 여성들과 선정적인 방송을 한 한국인 2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지 매체까지 보도되면서 나라 망신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해당 유튜버를 음란물 유포 혐의로 구속하고 수익금 1,000여만 원도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구독자 1,300여 명을 보유한 동남아 여행 유튜브 채널. 유튜버 20대 A씨가 여성 2명과 나란히 앉아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촬영 장소는 태국에 있는 유흥주점으로 화면 아래에는 시청자들에게 받은 후원금이 금액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A씨는 이렇게 지난 3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태국 현지 여성들과 함께 선정적인 방송을 이어가며 1,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유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장면까지 포함됐지만 나이 제한은 따로 없어 미성년자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A씨는 태국 길거리에서 현지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 영상을 찍고 유튜브 채널에 올려 태국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주 태국 한국대사관은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려 현지인 비하나 무단 촬영을 멈춰달라며 경고했습니다. 또 일부 유튜버들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국격이 훼손되고 혐한 감정이 조성된다는 비판이 거세지며 경찰도 수사에 나선 겁니다.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데
경찰은 A씨 영상에 직접적인 신체 노출이나 성행위 묘사는 없지만 충분히 음란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람이 묘사하는 것은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를 표현하는 데 충분하다. 그리고 이 피해 여성으로서도 모멸감을 느낄만하다. 경찰은 지난 8일 인천공항에 입국한 A씨를 음란물 유포 혐의로 구속하고 수익금 1,000여만 원도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시민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쓴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 중부경찰서는 지난 18일 관할 지구대 소속 A 경장을 직무 수행 중 피의자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하고 오늘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A 경장은 지난 12일 밤 경기 수원에 있는 아파트에서 60대 남성 B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 부위를 압박하는 등 폭력을 쓴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시 시끄럽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A 경장은 B씨를 다투던 가족에게서 분리하려 했지만 B씨가 자신을 밀치는 등 반발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며 물리력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B씨는 발톱이 빠지는 등 상처를 입었는데 다음 날 아침 병원으로 옮겨져 경동맥 손상 진단을 받았고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 자택에 머무는 축구대표팀 클린스만 감독이 최근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이강인 선수의 아시안게임 대표팀 합류식에 대해서 처음으로 명확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허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출국한 축구대표팀 클린스만 감독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자택에서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So I'm at home in Los Angeles at the moment, and in the background you see is a background that I use often for conference calls with ESPN, for example, or tomorrow, for example, I have a conference call with a global media for the Bundesliga. 가장 큰 관심을 끈 부분은 A매치와 아시안게임이 이어지는 다음 달 두 대표팀에서 모두 주축 역할을 맡는 이강인의 행보였습니다. 성인 대표팀은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유럽 원정길에 오르는데 19일 조별 예선 첫 경기를 앞둔 아시안게임 대표팀의 소집 훈련 기간과 겹칩니다. 이강인을 미리 소집해 다른 선수들과 손발을 맞추겠다는 게 황선홍 감독의 구상인데 선수 소집에 우선권을 갖는 클린스만 감독의 생각은 확고합니다. Is actually good because they're getting a match fitness, go with the match fitness straight into the Asian Games. It's very helpful. So no, I see it as a plus. I don't see that negatively. 이강인이 A매치 두 경기를 모두 소화하면 아시안게임 조별 예선 첫 경기 직전에야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길어질 수밖에 없는 차출 기간에 대해 이강인의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과 아직 조율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Oh no, I didn't hear anything there from PSG lately. No, but I will always get it closer we get to our camp. I will touch base with Luis Enrique, but not yet. 클린스만 감독의 첫 승리와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강인의 소속팀 적응까지 수많은 이슈가 겹쳐있는 다음 달. 원활한 조율과 중재를 통한 최상의 이강인 활용법이 도출될지 주목됩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고 있는 전문가위원회가 보험료를 더 내되 받는 금액은 변동이 없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른바 보장성보다는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요.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아서 개혁안을 둘러싸고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정부 산하 재정계산 전문위원회가 20번이 넘는 회의 끝에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되 받는 금액은 늘리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우선 보험료율, 그러니까 내야 하는 돈은 현행 9%에서 12%나 15%, 많게는 18%로 올리는 세 가지 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재정을 확보하게 돼 기금이 바닥나는 시점을 늦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5년에 걸쳐 보험료를 12%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경우 연금 재정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을 2041년에서 6년 늦출 수 있습니다.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도 2055년에서 2063년으로 늦춰 시간을 8년 벌게 됩니다. 위원회는 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도 현재 65세에서 단계적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을 더 내고 더 늦게 받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추후 받게 되는 돈은 현재의 40%에서 건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도 50%로 높이자는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내부 논란만 커지며 회의가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소득 대체율 보장 없이는 연금 개혁에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도 소득 대체율이 깎이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노후빈곤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소득 대체율도 좀 높이면서 실제로 좀 이 연금 재정의 기반을 갖다 확충하는 이런 방안들을 갖다 같이 좀 폭넓게 고민해야 되는데. 전문가위원회는 이달 말 공청회를 거친 뒤 정부에 최종 보고서를 낼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고서를 참고해서 오는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만들어 국회로 넘길 예정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수도권 주민들의 서울 출근길을 돕는 서울 동행버스가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출근길 혼잡도가 워낙 높은 경기 김포와 화성 동탄에서 출발하는 노선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동행버스라고 쓰여진 파란 버스에 시민들이 올라섭니다. 수도권 주민들의 서울 출근을 돕기 위한 전용 버스가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 노선인데 먼저 서울 02번은 김포 풍무동에서 서울지하철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합니다. 여전히 출퇴근 인파가 많은 김포 골드라인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운행 시간은 새벽 6시 반부터 아침 8시 10분까지 10분 간격으로 12차례. 골드라인이랑 9호선 강남까지 출퇴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거 타니까 훨씬 편해질 것 같아요. 서울 01번은 화성 동탄 이신도시에서 출발해 강남역으로 갑니다. 이용객들은 배차 간격이 짧고 쾌적하다고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없어서 좀 편했고요. 그리고 집 앞에서 바로 탈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혼잡 해소에 부족하다며 버스 확대와 지하철 확충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시는 2개 노선 운행 실적을 토대로 향후 신규 노선을 발굴할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북서쪽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그 밖에 중서부와 호남에 비가 오겠고 영남 내륙에도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는 가운데 특히 수도권과 제주 산간에는 시간당 최고 60mm의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 모레까지 경기 북부와 제주 산간에 150mm 이상, 서울과 경기 남부, 영서 북부와 서해안에도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5도, 광주 26도, 부산 26도로 역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 32도, 광주 34도, 대구 33도로 수도권은 예년 수준으로 낮아지겠지만 다른 지역은 33도 안팎의 심한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적으로 심한 더위의 기세가 꺾이겠고 목요일에도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금요일까지 길게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